네, 안녕하십니까. 덕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또 영상을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늦어져서 죄송하고요. 제가, 본업을 끝내고 최대한 빨리 찍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또 이렇게 됐습니다. 늦은 밤에 죄송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또 메모리 800만원님, 비도 오는데 파마나 하러 가야겠다고 하셨는데, 개그가 참 저와 같은 스타일이십니다. 뭐 다들 실망하시겠지만, 저도 참 이런 개그 좋아하고요. 너무 슈퍼땡스 후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비 오는 날 파마 잘 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바이파이어님 늘 해외에서도 이렇게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3프로 방송도 안 보시고 저만 보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좀 생각의 유연성을 좀 가지시는 데는 저만 보시면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다른 방송 좋은 방송 보시면서 좋은 말씀만 걸러서 들으시면 되죠. 뭐 칭찬으로 듣고 감사합니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제이콜리님도 뭐 길이 영상 신경 안 쓰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용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제가 닉네임이 너무 익숙해서 앞으로 안 달아주신 분들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라도만 해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메모리 800만원인가 두바이파이어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열심히 유튜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한올이 급등을 많이 했죠. 4만 얼마죠? 46,000원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급등을 좀 했고 오늘의 급등이 사실 연준의 금리 인하 이제 금리 인하나 동결은 아니고 금리 인하 쪽으로 좀 도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또 바이오주 훈풍 미국 바이오주 훈풍이 좀 있었고 그 AI 거품론에 대한 수급이 좀 빠져주면서 바이오로 좀 빠져주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오른 건데 사실 한올바이오파마 기업 본연의 호재가 터져서 9%가 오르고 8%가 오르고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바이오주를 다 오르면서 올랐던 거니까 그렇게 저희가 우와 우리 회사 좋아서 올랐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도 아무튼 좋은 회사니까 기대감도 많이 있고 하니까 한올도 많이 올랐겠죠. 다른 회사들 안 오른 회사들도 있고 오히려 떨어진 회사들도 있는데 이 정도 해준 것도 많이 오른 것 같고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우리들의 인내심 테스트는 아직 멀었다. 아직 멀어서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12월 11일 날이 저희는 디데이라고 보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 전에 많은 바람이 있을 거다. 다시 4만원 초반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날의 수급이 또 안 좋으면 3만원 후반으로 다시 갈 수도 있고요. 생각하긴 싫지만 그런 날이 또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마음의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해놓으신다면 그때 가서 이제 손절매나 아니면 내동매매로 45,000원일 때 못 팔았으니까 43,000원이라도 팔아야겠다 하면서 가격 맞추기 게임을 하는 그런 나도 모르는 미래의 상황에서 그런 가격 맞추기를 하고 있는 내가 싫다면 미리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오늘 많이 올라서 기분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데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당장에 뺄 돈도 아니고 사실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만원, 3만원에 사서 4만원, 5만원에 팔려고 한올 산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러려고 사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저는 올해 투자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오늘의 상승이 사실 평가 금액이 올라가는 기분은 좋지만 그렇게 크게 일일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언제든지 바람은 또 맞을 수 있다. 아직 우리들의 인내심 테스트는 끝나지 않았다. 내일 당장에 또 한 번의 급락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저는 염두에 두고 있고요. 오더라도 괜찮다. 좋은 회사는 나중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수급과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받는 게 주가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라는 이론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한 배를 타셨으니 열심히 잘 우리가 그 배를 잘 이끌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은 주주로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떤 걸 말씀드릴까 하다가 이제 TED 얘기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M&A 얘기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박사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려서 TED나 M&A 얘기는 이제 좀 그만해도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신선한 앞으로 데이터 공개가 기대되는 류마티스 관절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관절염 일단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뮤노반트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관절염은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이고요.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함은 어떤 걸 뜻하냐면 1차 치료제는 이제 합성의약품으로 먹는 알약으로 이제 1차 치료제를 치료를 받게 되는데 1차 치료제가 이제 안 들고 2차에서 3차 치료제는 이제 3차 치료제는 이제 생물학적제 쓰게 되는데 2, 3차 치료제까지도 안 드는 환자들을 이제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다 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뮤노반트는 지금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올해는 아니고 내년 상반기쯤에 아마 발표가 될 텐데 일단은 중요한 게 임상 개요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류마티스 임상 개요거든요. 지금 2025년 1월 10일에 시작이 됐고요. 2027년 9월에 이제 마무리가 될 거고 120명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데 일단은 먼저 자가항체 ACPA라는 자가항체가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주요 목표는 28주차에 ACR20 반응이라고 하는데 ACR20이 뭐냐면 치료 전과 치료 후의 환자 상태가 20% 좋아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20% 정도 좋아진 정도가 ACR20이라는 건데 그 결과치를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총 86주로 예상이 된대요. 28주라 그랬는데 86주가 웬 말이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처음 28주가 뭐냐면 16주간 공개 오픈라벨 치료 이제 내년 상반기에 공개될 것 같다는 게 이 16주간 오픈라벨 공개 라벨 치료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그 뒤에 12주간 블라인드 무작위 치료를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 28주의 데이터를 이제 주요 목표로 설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48주간 선택적 장기 연장 치료. 그러니까 지금 TED 임상도 1차 임상에서는 환자들의 그 유의미한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2차 임상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2차 임상은 이제 안정성 위주의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48주간 이제 안정성 데이터까지 임상을 진행을 추가로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임상 28주간 진행되는 임상은 아마도 이 임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28주 차니까 그래도 내년 안에 끝나지 않겠습니까? 내년 안에 끝날 수 있으려나? 아무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연구 완료 추정은 2027년 9월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내년 상반기쯤 공개 예정인 건 이제 16주간 이 오픈라벨 치료를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16주간의 공개 라벨 치료는 600mg 고용량 투여를 환자들에게 진행을 하고요. 환자들이 일단은 오픈라벨이라는 게 이게 좋은 약입니다 라고 알고 투약을 받는 거고, 의사들도 알고 환자들도 알기 때문에 가장 이제 유의성 입증하기가 좀 힘든 게 이제 그 위약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위약 효과. 위약 효과가 뭐냐면 그런 거죠.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잖아요. 심리적으로 이게 가짜 약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약이라고 믿으면 더 좋은 효과가 나는. 그러니까 지금 아이메로프로바트를 기준으로 하면 고용량 600mg을 투여를 했을 때 이게 좋은 약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뚜렷한 효과가 없더라도 환자들은 좋다고 믿게 되는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픈라벨 치료다 보니까 좋은 약인지 알고 치료받아서 환자들은 이게 좋은 약이구나 하고 투여받고 나면 진짜로 내가 좋아진 것 같은, 실제로는 그렇게 좋아진 게 많이 없는데 진짜로는 내가 좋아진 것 같은 이런 심리적인 효과를 내는 게 위약 효과입니다. 그러면 이 오픈라벨 테스트를 통해서 한올이 이뮤노반트는 도대체 뭘 얻고자 하느냐. 600mg의 오픈라벨 테스트를 통해서 이뮤노반트가 얻고자 하는 것. 일단 첫 번째로는 고용량 투여에 대한 안정성도 얻을 수 있죠. 부작용 이슈. 물론 LDL 콜레스테롤 부작용은 많이 제거가 됐다곤 하지만
하지만 고용량 투여로 인한 부작용 이슈가 또 다른 부작용 이슈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환자들은 뭐 몸 안에 있는 면역 체계들이 많이 일반인들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면역 체계들이 조금 이제 꼬여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에게 고용량을 투여를 하면 새로운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고용량 투여했을 때도 안정적인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주요 확인하고 싶은 거는 ACR20 반응 여부입니다. ACR20 반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 전보다 치료 후가 약 20% 정도 좋아졌다라고 느끼는 정도거든요. 근데 ACR이 지금 ACR50이 있고요. 뭐 ACR70도 있고요.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위약 반응, 우리가 실질적으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ACR20. 그러니까 가짜 약을 넣어도 사람들은 20%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준이 ACR20입니다. 그럼 600mg 고용량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300mg 저용량을 투여한 게 아니잖아요. 이뮤노반트가 600mg을 16주간 투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ACR20 정도의 반응만 나타난다면 이뮤노반트의 약물은 유효성 입증이 힘들 수 있다. 위약 효과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이게 지금 아까 여기서 보시면 16주간 오픈라벨 한 다음에 12주간은 블라인드 치료를 하거든요. 이 블라인드 치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약과 가짜 약을 섞는다는 거예요. 환자들 모르게, 의사들도 모르게 진짜 약과 가짜 약을 섞는다는 겁니다. 진짜 약과 가짜 약을 섞는다는 건데 16주간 공개 라벨 치료를 했는데 좋은 약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 정도밖에 반응이 없으면 진짜 약과 가짜 약을 섞으면 반응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게 심리적인 효과로라도 20%밖에 개선이 안 되는데, 진짜 약을 넣어도 20%밖에 개선이 안 됐는데, 이게 저용량을 넣거나 600ml, 300ml, 지금 이 뒤에 있는 12주간은 600ml랑 300ml랑 가짜 약이랑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투약을 하거든요. 환자들은 모르고, 의사들도 모르고, 누가 600ml인지 누가 300ml인지 누가 가짜 약인지 모르고 이제 투여를 하게 되는데, 진짜 약인지 알고도 20%밖에 개선이 안 됐는데, 가짜 약까지 하면 이제 더 개선될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00mg 오픈라벨 테스트를 했을 때 이뮤노반트가 ACR20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추가 임상을 거의 진행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뒤는. 근데 이제 ACR50이나 70인 환자들이 많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임상 들어가겠죠. 이게 참 힘든 게 이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판명을 받은 환자들 자체가 일단 어떤 한 가지, 그러니까 이런 ACPA 자가항체가 양성인 환자들이라서 효과가 없었던 건지, 그 전 치료제들이 2, 3차 치료제들이 ACPA가 양성이라서 효과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그 염증성 사이토카인 기전, 뭐 IL6나 IL17이나 그쪽 약물들을 썼음에도 그 약물들이 잘 안 들어서 IL6나 IL17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직도 치료가 안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항체, 뭐 예를 들어서 IgG만 있는 게 아니라 IgM도 있잖아요. 그런 IgM 항체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긴 건지, 아니면 뭐 그런 뭐 T세포나 B세포 뭐 이런 쪽에 면역 체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긴 건지, 뭐 뚜렷한 이것 때문에 이렇다라고 판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ACPA 양성이라 그래서 꼭 이게 ACL20보다 더 높을 거다. ACPA 양성인 환자들만 아이메로프로바트가 이 ACPA 양성이라는 게 이 자가항체 ACPA라는 항체가 일단 IgG 계열이라서 이 항체를 줄이면, IgG를 줄이면, 이 항체가 줄어들면 류마티스 관절염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하는 건데, ACPA가 양성이라고 그래서 꼭 아이메로프로바트를 투여한다 그래서 꼭 이게 다 반응이 ACR50 정도까지 다 늘어날 거냐, 그러기에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을 수 있다 이거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임상입니다. 이게 사실 ACPA 양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네? 그러면 아이메로프로바트가 ACPA 항체를
줄여줄 거 아니야. IgG 계열이니까 줄여줄 거 아니야. 그러면 성공 확률 높겠네?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고, 이 환자들 자체가 다른 염증성 매개물질 때문인지, 뭐, 여러 면역 체계 문제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중에 그런 환자들 중에 ACPA 양성인 환자들을 모아서 투여를 하겠으나, 그 단독적인 이유 때문인지 다른 복합적인 이유 때문인지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임상은 맞습니다. 불응성 류마티스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런 환자 대상으로 임상을 했는데 뭐 ACR 20을 뛰어넘어서 ACR 50 오픈 라벨 테스트에서 ACR 50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로 다음에 넘어가게 되고 뭐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시장성이 더 두터워지겠죠. 그러니까 그 이뮤노반테가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에 뛰어들게 된 정확한 이유는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존슨앤존슨이 그 전에 같은 FcRn 저해제인 니포칼리마브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 대해서 임상을 했는데 사후 분석을 해보니까 ACPA 양성, 항체가 양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니포칼리마브를 투여를 했을 때 용량 반응이 뚜렷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용량 반응이 뚜렷했기 때문에 FcRn 저해제가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근데 왜 존슨앤존슨은 임상을 접었냐? 류마티스 임상을 접었냐? 존슨앤존슨은 류마티스 임상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게 용량을 늘릴 수가 없었어요. 저용량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작용 때문에. 니포칼리마브의 부작용 때문에 고용량 투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용량 반응은 확인을 했지만 니포칼리마브 효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확인은 했지만 용량을 늘리지 못했기 때문에 임상을 접었다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니포칼리마브이 그 TNF-알파 저해제랑 같이, 그러니까 TNF-알파 저해제라는 건 이제 염증을 제어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체를 제어하는 니포칼리마브과 염증을 제어하는 TNF-알파 저해제랑 같이 병용 투여 임상을 했는데도 임상 유효성 데이터에 도출에 실패를 했거든요. 그만큼 류마티스 환자 자체가 이런저런 복합적인 이유, 그러니까 염증도 제거하고 항체도 제거했음에도 유효성 입증이 안 될 정도로 되게 복합적인 이유를 가진 환자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FcRn 저해제랑 TNF-알파 저해제랑 같이 투여를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생각보다 덜 났다.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되게 어려운 임상이고, 그리고 존슨앤존슨이 ACPA 양성 환자들을 기준으로 니포칼리마브이 어느 정도 효능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긴 했지만 그거 하나로만 임상을 다 성공할 거다라고 추론을 하기에는 상당히 복합적인 이유로 류마티스 관절염,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많다. 그래서 정확한 건 이 고용량 투여를 했을 때 ACR 20 반응을 뛰어넘는 ACR 50 정도, 40이나 50 정도만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의 반응이 좀 나와줘야 유의미한 결과다라고 테스트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 아마 오픈라벨 테스트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빠르면 뭐 11일 날 데이터 발표할 때도 뭐 환자 모집이 빨랐고 투여가 빨랐으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걸 기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내년 상반기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빠르면 내년 1분기, 뭐 늦어도 내년 2분기 안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무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어려운 임상이긴 한데 이 정도가 나와준다면 그만큼 시장성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고용량 투여 600ml 투여를 했을 때 이만큼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아제넥스나 존슨앤존슨이나 UCB나 이런 고용량 투여가 어려운 그런 약물들, 같은 FcRn 저해제 경쟁사들 중에서 아이메로프로바트, 이뮤노반트만 할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를 나오게 된다면 참 시장을 크게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ACPA 양성인 환자들에게 이런 긍정적인 데이터가 도출이 됐다. 그러면 2, 3차 치료제를 거치고 아이메로프로바트를 투여하는 게 아니고 2, 3차 치료제 시작 단계부터 ACPA 양성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아이메로프로바트가 또 투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더 빠른 시장 침투가 가능하면 환자군의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임상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고용량에서 ACR 70까지 된다면, 만약에 고용량에서 너무 긍정적인 효과로 ACR 70까지 된다면 나중에 이제 16주가 끝나고 그 뒤에 12주 동안에는 이제 고용량과 저용량을
그룹을 나눠서 투여를 하게 되는데, 블라인드로 투여를 하게 되는데, 저용량으로 투여했을 때도 ACR 50 정도까지는 또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냐 라는 수준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고용량 투여 시에 아마 그 존슨앤존슨이 사후 분석에서 나왔던 데이터처럼 ACPA 양성인 환자들에 대해서 FcRn 저해제가 효능이 있다라는 정도가 발표가 되고, 이뮤노반트가 고용량 투여했을 때 확실히 용량 반응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ACR 70까지 효능을 봤다라는 정도까지 데이터가 발표가 된다면 엄청난 시장 기대감이 생길 겁니다. 그때는 이제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엄연히 데이터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ACPA 양성인 환자들, 그러면 ACPA가 IgG 계열이니까 이뮤노반트 약물이 IgG를 떨구니까 ACPA를 떨구면, 항체를 떨구면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럼 성공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가기에는, 그러고 주식 투자를 기대감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신중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임상이 어렵다. 어려운 임상이다. 쉬운 임상은 아닙니다. 어려운 임상이고요. 병의 기전 원리가 명확히 규명되어 있는 뭐 MG나 뭐 CIDP나 아니면 CIDP도 좀 어렵긴 한데 MG나 뭐 테드나 뭐 이런 쪽, 그레이브스병도 지금 명확해지고 있고, 이런 쪽과는 또 달라요. 류마티스 쪽은 또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좋으나 그 기대감만 가지고 투자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다. 어려운 임상이다 라는 것까지는 좀 알아두시고 신중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존슨앤존슨이 사후 분석에서 ACPA 양성인 환자들에 대해서 비례적인 용량 반응이 있었다라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임상을 진행을 하는 거긴 하지만 복합적인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지금 이 시장에서 오픈라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라벨 데이터 공개를 곧 맞닥뜨리게 될 텐데, 내년이면 이제 알기 시작하게 될 텐데, 어느 정도 데이터를 봐야 더 좋은 건지, 오픈라벨 테스트를 왜 하는 건지, 함으로써 얻는 게 뭔지, 그래서 어떤 게 성공인지 실패인지, 시장의 기대는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셔야 나중에 이제 본인이 이제 기대감을 가지시든, 아니면 투자를 할 때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조금 기대감을 좀 낮추시는 역할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주식 투자가 기대감만 가지고 했다가는 또 된통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그 오픈라벨 테스트 결과가 어느 정도일 때 좀 좋은 건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추후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에 대한 답변을 다는 영상을 통해서 좀 더 풍성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데이터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저만 설명하기에는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것 같고 일방적인 설명만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그렇게 설명해도 질문이 아마 또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에 대한 질문이나 아니면 지금 오늘 영상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한 질문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댓글에 대한 답변을 달면서 영상을 찍으면 좀 더 질이 좋은 영상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안 눌러주신 분들 아직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구독하기 지나치지 마시고 꼭 한번 눌러주시면 하늘바이오파마에 대한 최신 영상 많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감사합니다라는 댓글 하나하나 달아주시는 분들, 제가 닉네임 익숙한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다는 말 저도 대신 표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슈퍼땡스 따로 보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꼭 많이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계시고 좀 그러신데, 저에게 좀 고마움을 표현해주고 싶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중에 보답해주고 싶다,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슈퍼땡스 보내주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전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보내주시면 감사히 잘 받고 더 열심히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열심히 성실하게 초심 잃지 않고 노력한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